이번 시간에는 4장 사회복지 실천 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 현장, 말하자면 실천 현장 우리가 설명하는데, 이 실천 현장은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3번에 있는 것처럼 2번에 있는 실천 분야를 기준으로 해서 분류하기도 하고, 또 범위를 기준으로 해서 좁은 의미, 넓은 의미로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가 출제가 되는 것은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거기 사회복지 실천 현장을 분류해서 도표로 만들어 놓은 거 있지요. 그래서 1차 현장, 2차 현장, 또 공공기관, 민간기관, 생활시설, 이용시설 등으로 쭉 나누고 있는데,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은 1차 현장과 2차 현장, 그리고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에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5쪽에 보시면 기관의 목적에 따른 분류에서 1차 현장과 2차 현장으로 나누고 있는데, 1차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 사회, 그 현장의 주 목적 자체가 바로 사회 서비스 제공인 것이 바로 1차 현장입니다. 그에 비해서 2차 현장이라는 것은 다른 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부수적으로 사회복지가 관련되어 있는 것은 2차 현장이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거기 55쪽에 보시면 1차 현장, 사회 서비스 제공이 주된 목적인 기관이다.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관이나 지역사회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시설,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또는 상담기관 이런 등등은 주 목적 자체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2차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부수적 목적으로 사회복지가 존재할 때는 2차 현장이라고 합니다. 학교나 병원이나 또는 어린이집 이런 데도 전부 2차 현장의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차 현장, 2차 현장 보시고, 다음에 55, 56을 넘어가기 위해서 이용시설과 생활시설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용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주간의 생활, 주 야간의 생활만 할 뿐이지 거기에서 거주, 숙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사회복지기관은 이용시설이라 하고, 생활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거기에서 숙식을 모두 해결하는 것은 생활시설이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생활시설 보면은 생활시설은 노인복지시설 중에, 노인복지라고 적었습니다만 노인복지시설 중에 노인주거복지시설로서 요양시설 또는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이런 등등의 소위 숙식까지 해결되는 것은, 즉 다시 말해서 주거 서비스까지 모두 해결하자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생활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56조로 넘어가 보시면 사회복지사가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사의 역할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역할. 자, 우리가 사회복지사라고 할 때 사회복지사의 기원은 자선조직의표에 우회 방문원을 사회복지사의 기원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사에서 출제가 되는 아주 많은 영역들이 있죠. 특히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개별사회사업이든 집단사회사업이든 지역사회조직사업이든 어떤 이유를 대든지 간에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고 출제가 잘 됩니다. 이 본 교재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그 밑에 56쪽 하단부에 있는 사회복지사의 윤리 문제가 있습니다. 실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윤리 문제가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사회정의 실현과 사회복지사의 권익공호 역시 상충되는 문제가 있었지요. 또 전문가 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문제, 또 사회정의 실현과 클라이언트의 복지 증진에 헌신하는 문제. 맞으면 사회정의 실현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또 사회복지사의 권익공호도 중요하고, 사회정의 실현도 중요하지만 또한 동시에 클라이언트의 복지 증진도 중요하거든요. 1, 3번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기관 내외에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배제하는 문제, 또 차별금지 문제, 또 전문가로서 품위를 지키는 문제, 자, 이런 문제 등이 사회복지사의 윤리 문제로서 언제나 걸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제 비중은 B급이지만 우리가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사의 역할, 역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사회복지 실천기술론에서 또 언급이 되겠습니다만 출제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개입 수준에 따른 분류에서 미시적 차원, 중범위적 차원, 거시적 차원 또는 전문가, 집단 차원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미시적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접근이라고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미시적, 중범위적, 거시적이라고 할 때 그 대상은, 미시적은 보통 개별 사회 사업이라고 하는 것처럼 개인, 클라이언트 개인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할 때,
중범위적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을 대상으로 할 때, 그에 비해서 거시적 차원이라고 할 때는 큰 거대 조직이나 또는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할 때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미시적 차원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조력자 또는 가능케 하는 자, 인에블러지요. 또 그러면 중개자, 브로커지요. 또 옹호자, 어드보커시 또는 교사, 이런 역할들을 미시적 차원에서 개별 클라이언트나 그 가족을 위해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 중범위적 차원은 조직 상호간 또는 집단 상호간의 역할을 하는데, 바로 거기 보면 촉진자나 중재자, 집단 간 또는 집단 구성원 간 갈등이나 있을 때 조정해주는 중재자 또는 훈련가의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거시 차원에서는 교육가, 행동가, 현장 개입가 등등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왜 여러분들의 기출 문제를 보면 이런 문제가 잘 출제가 되지 않을까? 교재를 편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미시적, 중범위적, 거시적 차원을 설명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역할만 수행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출제하게 되면 당연히 시험을 본 사람들이 왜 이런 역할만 그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당연히 시시비비가 가리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개입 수준에 따른 분류는 모습은 그럴싸하게 우리가 교재를 통해서 이렇게 목차를 설정하고 있지만, 출제되는 데에는 행정심판 대상되기가 아주 십상이기 때문에 출제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기능에 따른 분류도 나와 있고, 기능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직접적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 체계와의 연관, 저기 중개자지요. 중개자, 이런 역할, 또 체계 유지와 강화에 관련된 다양한 역할, 조사, 연구 조사자에 관련된 이런 역할, 체제를 개발하는 프로그램 개발자나 기획자로서 역할, 이런 역할들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크게, 지금 교재이기 때문에 읽어드립니다만 큰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58쪽에 가서 보시면 환경에 대한 개입에 있어서 사회복지사는 어떤 역할을 할까? 환경에 대한 개입을 하게 될 때 사회복지사는 특히 비밀 보장과 클라이언트의 책임성, 탤런트의 책임성, 가장 중요한 클라이언트에 대한 책임성, 의가 아니라 클라이언트에 대한 책임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역시 크게 암기하지 마시고 자원 제공자, 자원 발견자, 자원 창출자, 해석자, 중재자도 있지만 거기 비유본에 보면 공격적 개입자라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개입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에는 그 어떤 것보다 환경 개입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의 비밀 보장과 클라이언트에 대한 책임감을 중시하면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특히 공격적 개입자라는 역할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숙지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사 보면 사회복지사는 예술가로서의 사회복지사와 예술가로서의 사회복지사와, 그리고 과학자 또는 과학적 기술 또는 과학자로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 해서 과학자, 예술가이면서도 과학자이다. 어느 과학자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그렇겠나라고 납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천을 한다는 점에서 과학자이고, 그에 비해서 예술가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리드미컬하게 삶의 조정을 이끌어간다는 점에서 예술가라고 합니다. 특히 예술가로서 사회복지사는 거기 동정과 용기, 자질로서 동정과 용기, 사회복지사의 자질이지요. 또 그러면 예술가로서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관계, 특히 이 사회복지라는 것은 인간관계에 관한 기술이지 않겠습니까? 전문가로서의 관계, 또 그런가 하면 창의성. 또 그러면 예술가로서는 희망, 그렇죠? 클라이언트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또는 에너지를 말하자면 고취시켜주는 희망과 에너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출제위원들이니까 희망과 에너지. 또 그러면 사회복지사는 판단력, 아주 명확하고 날카로운 판단력. 또 사회복지사는 거기 보면 개인적 가치의 함양, 개인적 가치 또는 개인적 가치나 또는 전문적 판단력, 또 전문가로서 스타일, 전문성. 자, 이런 등등이 예술가로서 사회복지사가 가지고 해야 될 자질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정,
용기, 가슴 아플 줄 알아야 되고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미적거리지 않아야 되고 창의성 있어야 되고 또 희망 줄 수 있어야 되고 냉철한, 아주 냉철하고 날카로운 판단력이 있어야 되고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 가치도 예술가로서의 사회복지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그 자질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작은 내용 보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복지사는 바로 과학자로서의 자질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과학자로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1번 개요의 60페이지 1번 개요의 2번 기본적으로는 예술적 능력을 갖고 기초지식을 끌어내고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는 사회복지사는 전문가적 능력을 쌓아간다. 전문직은 그 지식과 실천의 발전 속에서 과학적 방법을 활용할 때, 그 지식과 실천의 발전 속에서 과학적 방법을 활용할 때 과학적인 것으로 뭐냐면 간주된다. 그래서 보면 과학자로서 또는 그 전문가로서의 사회복지사가 과학자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거기 오면 다양한 1, 2, 3, 4, 5의 내용이 있죠. 어느 누가 봐도 그렇겠네라고 납득을 할 수 있는 객관성, 보편성, 검증 가능성, 실현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지식과 기술을 가져야 되고 그러한 실천을 할 때, 그런 실천할 때 과학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과 3번, 4번, 5번도 쭉 있습니다만 거기는 과학자는 당연히 객관성이 나와 있죠. 거기 보면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료 수집 및 조직화. 그래서 자료의 조직화, 자료의 조직화. 또 그러면 2번에 보시면 새로운 기법을 만들고 공식적 연구를 한다. 새로운 지침, 거기서 새로운 실천 지침을 만든다. 실천 지침. 물론 당연히 과학자로서 어느 누가 봐도 납득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실천 지침을 만든다. 또 그런가 하면은 개념적 준거틀을 만들고 새로운 교육과 개념적 준거틀을 세우기 위해서 기초가 되는 활용을 한다. 또 그럼 객관적 검토. 어느 누구든 객관적 검토. 또 그런가 하면은 밑에 5번에 보시면 전문직에서 다른 사람들이 설명하는 거에 대한 비판적 평가라고 되어 있죠. 비판적 사고. 자, 이런 것이 과학자로서 사회복지사가 가져야 될, 함양해야 될 자질이라고 이렇게 몇 가지를 적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회복지사는 예술가로서의 자질도 있어야 되고 과학자로서의 자질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 5장이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에는 개인도 있고 또 가족도 있고 그리고 집단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지역사회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대상 사회복지 실천 대상에 보면 여기는 당연히 클라이언트 개인도 있고 물론 이 클라이언트 개인에 대한 종래의 의료적 모델, 직선적 모델에서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만을 대상으로 설명을 했지만 이제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강점, 또 자원 또는 가능성 등도 모두 실천 대상이죠. 또 그러면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에 대해서는 가족 규칙도, 가족 규범도, 가족 역할도 이런 것처럼 이 가족 실천 대상에는 바로 가족 체계. 그래서 가족 규칙도 실천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가족 규범도 역시 실천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다 그렇습니다. 등등등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등등등. 또 그런가 하면은 사복 실천의 대상은 집단이 있습니다. 또 그럼 사복 실천에 대해서는 조직도 있고 사복 실천에 대해서는 지역 사회도 있습니다. 자, 이런 데로 나눠볼 적에 우리가 여기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할 때는 우리가 개별 사회 사업이라고 했던 것이고 집단이나 조직을 대상으로 할 때는 집단 사회 사업이라고 했고 대규모 조직이나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할 적에는 이것을 지역 사회 조직 사업이라고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삶이 있는 곳은 곧 모두가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시험용으로 우리가 체크할 몇 개를 정리를 해보시면
자, 61페이지에 보시면 개인체계. 맞으면 개인체계는 미시적 접근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개인체계와 문제 거기다가 미시적 접근, 개별사유사업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는데, 자, 개인체계의 특징. 개인체계의 특징, 의미와 특징 나와 있어요. 1번의 기억번, 맞으면 개인체계란 사회복지 실천 대상으로서 개인은 개별 실천의 대상을 말한다. 맞으면 개별사유사업의 케이스워크 나와 있죠. 개별사유사업의 대상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실천은 니은번의 전체줄 개인을 1대1로 만나서 원조하는 활동을 말한다. 다음 개인체계의 특징, 자 거기다 중요 표시하시고, 개인체계의 개별사유사업은 예방보다는 치료적 입장에서 문제 해결을 중시한다. 치료적 입장에다가 요즘 하도 사전적 적극적 예방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꾸 치료를 뒤로는데,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것은 예방적 적극적인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예방 차원을 좀 더 활성화시켜보자는 것이지, 역시 사회복지 실천은 사후적, 소극적, 구빈적, 치료적, 구제적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사유사업의 대상인 개인체제는 치료적 입장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아무리 강점 자원을 강조하게도 첫 출발은 문제로 시작하는 거지요. 문제에 초점을 둔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관계를 강조한다. 원조 과정을 진행한다. 이런 말들을 쭉 해서 개인체계의 특징 또는 개별사유사의 특징이라고 같이 해석하셔도 됩니다. 펄먼은 뒤에 이제 그 문제 해결 모형을 처음 1957년에 거집어냈는데, 개별사유사업 또는 개인체계의 기본 특징을 가지고 저게 케이스워크, 개별사유사업의 구성 요소를 4P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4P. 그래서 여러분들 4P, 여기 나온 4P라고 적겠습니다만, 4P. 펄먼의 4P. 뒤에 여기 그냥 기본적으로 단답으로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프로블럼을 가진 퍼슨이 왔을 적에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기관, 장소, 플레이스에서 도움을 제공하는 헬핑 프로세스 해서 4P, 프로블럼, 퍼슨, 플레이스, 그리고 프로세스, 물론 헬핑 프로세스입니다만 이것을 개별사유사업의 4대 구성요소라고 제시한 겁니다. 1957년에 있었던 거지요. 그런가 하면 쭉 내려와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3번에 메리 리치몬드의 개인체계 정의가 나와 있군요. 메리 리치몬드. 3번 보시면 되겠어요. 이 리치몬드라고 하는 사람은, 리치몬드는 사회복지 실천을 뭐라고 그랬어요? 사회복지 실천이란 개인과 환경 간의 개별적이고 의도적 조정을 통하여 그의 인격 발달을 도모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설명하면서, 역시 워커 중심의 치료적 입장을 강조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했어? 개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미시적 접근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서 11페이지에서 적었던 것을 다시 62페이지에서 지금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1페이지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바로 리치몬드의 개인체계 또는 리치몬드의 사회복지 실천의 정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같이 적어 놓으시고 교차 학습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개인 대상 사회복지 실천의 개입, 결국에 개별사유 사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개별사유 사업의 특징, 자 2번에 나와 있죠. 개별사유 사업, 개인 대상 사회복지 실천의 특징, 결국에 개별사유 사업의 특징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클라이언트 체계의 특징은 한 사람의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고 문제에 초점을 두고 접근해서 도움을 제공하는 원조 활동이다. 또 그런가 하면은 거기 보면은 클라이언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관계, 전문적 관계를 하나의 문제 해결의 도구로 활용한다. 또 그러면 다양한 개입이나 다양한 방법을 활용을 한다. 이런 등등을 봐주시면서 자 별표하실 것은 3번의 개별사유사업을 통한 개인의 변화에는 자 인간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그리고 신체 행동적 영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당연히 개인의 변화는 정서 변화를 목적으로 하고, 또 개인의 변화는 행동 변화를 목적으로 하고, 또 인지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당연히 이런 개인의 변화를 위한 개입에는 이 정서 변화를 위한 개입, 행동 변화를 위한 개입, 그리고 인지 변화를 목표로 하는 개입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변화를 위한 개입에는 이렇게 정서 변화, 행동 변화, 인지 변화를 위한 개입으로 나눠볼 수가 있다. 다음에 그에도 역시
개별 사회사업에서는 개별 사회사업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이다. 또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변화를 추구한다. 그리고 관계의 변화를 추구한다. 그리고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 방식의 변화를 추구한다. 해서 개별 사회사업의 특징으로서는 2번, 3번, 4번, 5번의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가족 체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적어 보셔야 되겠군요. 자, 거기 62페이지에 보면 개별 사회사업의 개입. 개별 사회사업의 개입의 특징, 즉 개인 대상의 사회복지 실천의 특징은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개인 대상의 실천이다. 2번에 나와 있죠. 다음에 당연히 개인의 변화를 추구한다. 개인의 변화를 추구한다. 개인의 변화 추구에는 여기에는 인지적, 정서적, 그리고 행동적 영역의 변화가 있다. 또 그런가 하면 개별 사회사업의 개입으로서는 역시 관계의 변화도 추구한다. 관계의 변화. 또 4번에 나와 있죠. 다음에 5번에 보면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 방식의 변화.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 방식의 전화. 대처 방식의 변화를 추구한다. 자, 이런 것처럼 개별 사회사업의 개입의 목적은, 특징은, 목적은 개별 사회사업의 개입 또는 개입의 특징으로서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개인의 변화를 추구한다. 관계의 변화를 추구한다. 그런가 하면 문제 대처 방식의 변화를 추구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으로서는 역시 가족이 나와 있습니다. 가족 체계의 특성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족 체계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가족 체계가 뭐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64번에 보면 가족 체계의 특성. 가족 체계에는 기능적 가족 체계도 있고 역기능적 가족 체계도 있습니다. 가족 체계는 기능적, 역기능적 이렇게 나누어지죠. 또 모든 가족 체계에는 일정 상태를 꾸준히 이끌어가려는 항상성이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 모든 가족에는 가족 규칙이 있고 모든 가족에는 길게 지키는 그 가족들만의 신념이 있습니다. 가족 신화가 있다. 또 가족 내에는 다양한 하위 체계가 있고 유계성이 있죠. 모든 가족에는 가족과 가족 간 또는 가족 내 구성원 간 경계가 존재를 한다. 왜냐하면 가족이란 말을 붙인 체계라고 했잖아요. 체계. 그래서 가족 체계. 자, 가족 체계의 특성을 보시면 가족 체계에는 역시 기능적 또는 역기능적 가족 체계가 같이 혼존한다. 또 모든 가족 체계는 항상성을 추구하고 있고 모든 가족 체계에는 가족 규칙이 존재를 하고 있고 모든 가족 체계에는 가족 신화가 하나의 가족 구성 간의 신념이라고 하던 가족 신화가 존재를 하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 가족 체계는 유계 질서에서 많은 하위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가족계에는 당연히 경계를 통해서 가족 구성원 간 또는 가족과 가정 간 경계를 통해서 구별선을 만들기도 한다. 바로 이런 것들이 가족 체계의 특징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64, 65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다음에 65번에 보면 가족 체계의 특징 4번에 나와 있죠. 가족은 각 부분의 합 이상이다. 가족은 변화와 안정성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노력을 한다. 또 가족 내 한 구성원의 변화는 다른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친다. 또 가족은 많은 하위 체계를 포함하고 있고 가족 규칙에 따라 움직인다. 또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가족은 적응과 균형을 추구한다. 또 일부 체계를 구분하는 경계는 엄격함과 침투성의 정도에 따라서 다양하다. 그 경계가 나와 있지요. 또 가족 구성은 모두
가족 내에서 다른 구성원들에게 일어나는 이르 영향을 받는다. 그 7번에 관련된 내용은 3번과 같이 교차시켜서 앞에 있는 3번과 같이 연결시켜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가족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여러분들이 시험 전에 기능론적 관점, 갈등론적 관점, 상호작용주의 관점 이 세 가지를 보고 여건주의적 관점은 여성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갈등주의적 관점이라고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읽어드리지 않지만 가족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기능론, 갈등론, 상호작용론의 관점에서 접근해 놓으시면 됩니다. 또 그러면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에는 이렇게 클라이언트 개인도 있고 가족도 있지만 집단도 있습니다. 집단. 보통 우리가 집단의 특성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집단은 집단 사업에서 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집단 체계의 유형을 분류를 해야 됩니다. 집단 체계의 유형을 분류하게 되면 집단 체계의 유형에는 목적을 가지고 1차 집단에는 1차 집단도 2차 집단도 있고 공동사유도 있고 이익사유도 있고 또 그러면 중간 집단도 있고 또 제3차 집단도 있고 소속 집단도 있고 준거 집단도 있고 자조 집단도 있고 이런 집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사회복지 실천론뿐만 아니라 실천 기술론에 또 다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집단의 유형 이것을 목적을 가지고 분류를 하면 여기에는 목적이 없이 만들어진 자연 집단이 있고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인위 집단 그것을 형성 집단이라고 합니다. 목적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집단을 형성 집단이라고 합니다. 이 형성 집단에는 과업 집단과 치료 집단이 있습니다. 치료 집단이. 과업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 자체가 집단의 과업 완수입니다. 집단의 과업 완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치료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 성원들의 욕구 충족이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것은 치료 집단이라고 합니다. 치료 집단의 유형에는 지지 집단, 집단 성원들 간의 심리적 교감과 정보 교류를 주목적으로 하면서 대단히 빨리 자기 노출을 하는 이런 지지 집단, 동병상련하는 사람들 집단이죠. 그다음에 교육 집단, 또 성장 집단, 또 그러면 치유 집단, 또는 사회화 집단 등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69페이지 보면 1번에 68페이지에 자연 집단과 형성 집단이 있고 그 형성 집단의 내에는 목적에 따라서 치료 집단과 과업 집단을 나눠볼 수 있다. 그래서 교육 집단, 성장 집단, 치유 집단, 사회화 집단 그리고 70페이지에 가면 지지 집단을 설명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교육 집단은 지식이나 정보 제공에 주 목적을 두는 것이고 성장 집단은 집단 성원들의 잠재력 개발, 집단 성원들의 능력 개발에 초점을 두는 집단이고 치유 집단은 집단 성원들의 당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집단입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화 집단은 사회적 기능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두는 집단입니다. 그에 비해서 지지 집단 중요 표시하시고 지지 집단은 우리가 일상생활 한다면 동병상련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심리적 교감도 하고 현실 생활 속의 문제 해결에 대한 정보도 교류하는 정말 쉽게 가까워지는 이런 집단을 지지 집단인데 지지 집단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가 아주 적극적 역할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지지 집단과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조 집단이 있는데 자조 집단은 그렇게 하는 과정을 집단 구성원들 스스로 할 적에는 자조 집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은 달리하고 있지만 5번에 있는 자조 집단과 저쪽 가로 4번의 자조 집단, 지지 집단과 자조 집단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사회복지사가 적극적으로 서포티브를 하는 것은 지지 집단이라 하고 집단 성원들이 스스로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은 자조 집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건 또 이제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언급을 하게 될 겁니다. 다음에 5번에 알롬이 제시한
알름이 제시한 집단의 치료적 요인이 있습니다. 집단 치료에 있어서 치료적 요인. 이것도 가끔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숫자가 많아서 거기에 보편성. 집단 치료는 비슷한 문제를 가진 집단 성원들을 통해서 보면 서로 위로를 완전 동병상련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위안을 받는다는 것을 보편성이라 하고, 다음에 서로의 문제를 위로하고 도움으로써 자존감을 획득한다는 것을 바로 이타주의, 사회적 지지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타주의, 사회적 지지. 또 그런가 하면은 감정의 정화, 또 희망 고취, 또 집단 응집력 형성, 또 성원 간 서로 역할을 통해서 치료 효과를 가지면서 사회적 기술 발달, 대인관계 학습, 또 모방 행동, 또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신을 인생의 주인공으로 인식하게 되는 그런 그 효과도 있다 해서 그것을 실전적 요인이라 하고, 정보 공유, 또 그런가 하면은 정보 공유 예상으로 11번에 이 바로 집단의 치료 효과는 가족 집단을 재현할 수 있다. 집단의 가족적 성격으로 인해 자신 가족의 갈등을 탐색해 볼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말을, 그래서 집단의 알룸이 제시한 집단의 치료적 요인은 가족 집단을 재현하는 것도 있다 해서 11번과 같은 경우는 별도로 중요 표시를 내주시면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실천의 장과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6장 통합적 접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